기념회의를 국민 의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희생되신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감금 되시고 옥중투쟁 10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하면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추진 중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혁신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또 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혁신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낯짝 두꺼운 안철수식의 언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오후 경북 구미에서 박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정치인으로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파렴치한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유승민의 발언으로 우리 우파 국민들은 또 한 번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유승민의 즉각적인 정계 은퇴이고 거짓 촛불을 주동한 그 주동자의 부역자 역할을 한 배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꼭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그야말로 갑자도생을 위해 철저히 사분오열되었고 보수 통합은 갈수록 더욱 요연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보수우파 통합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지만 자유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킨 배신자들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으로 인해 출발한 정당이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석방을 위해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67차의 험난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고 3일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우파 모든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설을 보내고 3.1절을 보내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을 흔들려는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얘기한 것은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대통령께서 주셨다. 요 한마디 외에는 우리 공화당은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전문을
제가 가로 세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왜곡되게 쓴 내용도 있고 또 전체 내용의 반 정도가 지사에 실렸는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분노한 분들이 모인 정당이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체제 침탈,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침탈에 대해서 저항하는 많은 지식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두 가지 구호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자유민주주의 체계 구출하자. 이것이 제가 조선일보하고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에 조선일보에서 녹음을 풀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제가 가세연에 발표를 했고 또 공개하겠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세력과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이러한 당당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고 우리의 투쟁을 이제 국민들께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 공화당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부산 경남의 민심은 드디어 우리 공화당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더라. 또 부산 경남의 많은 분들이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야 된다. 또 그 문재인 정권의 이 체제 역사 싸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더라.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는 문제가 대단히 있었다. 이제는 곧 석방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은 아무튼 수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과 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성공리에 집회를 마쳤습니다. 지방 집회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집회 도중에 우리 집회 참여자 9명과 경찰 한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몇 번에 걸친 동영상을 보면은 몇 번에 걸친 경찰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회 행진의 중간에 서서 집회를 방해하고 또 차를 돌진시켜서 많은 피해자를 입혔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핸드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입니다. 우리가 167차 동안 집회를 했지만 이러한 무모한 정치적 테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 배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그 배우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수폭행치상, 집시법 위반,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제목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부산 태극기 집회 테러 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배후 조사를 요구하고 경찰에 두 번 다시 이러한 테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날도 차선을 3개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인원이 왔는데 2개의 차선으로 혼란이 대단히 가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 여러분들의 피같은 당비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이제 자성에서 자립하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강의 단계로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동지들의 아픔과 고통은 바로 우리의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중앙당직자
시도당 당직자분들은 우리 동지들의 희생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에 함께 투쟁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아파서도 다쳐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제는 지난 천막 당사 투쟁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지들 다치지 않게 하겠다. 또 진원 선거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꽁꽁 묶어놨던 우리 공화당을 언론들이 이제는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폭발력은 언론 방송에서 드러내는 순간에 이 폭발력은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30대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인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지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167자 부산 태극기 집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와 같은 부산 시민들의 함성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집회였다. 앞으로도 부산 집회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지방 집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부산 집회에서 부상을 입은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큰 중상을 입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작은 부상도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부산 집회 아주 대단했어요. 우리 당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부산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정부를 맞아서 한 10차례 내려가서 이번에 10번째 간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갔는데 지난번에도 대단했지만 이번에는 연도의 시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량, 택시, 기사, 탄 손님, 자가용에 탄 분들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고 심지어 2층, 3층 가게 또 아파트에서도 창문을 열고 저희들을 향해서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저는 차에 타서 조은진 대표 보고 네 그랬어요. 뭐 저희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랑 겸 아니 오늘 보시오 열기가 대구보다 더 낫지 않소 했더니 또 조 대표는 앉으려고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나면 대구가 더 낫죠 그러길래 무슨 소리야 저봐 그래가지고 참 기분 좀 넘당도 하면서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열기가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동안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몰랐는데 이제 당신들 말이 맞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큰 의미 같아. 문재인 우리 부산에서 부산 출신이고 만들어내지만 절마 이제 진짜 안 되겠다. 끌어내 달라. 이 두 가지 신호였어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 공화당으로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는 우리 공화당의 진정성과 진면목을 이제 선거철도 여분에게 알려야 된다.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정말 배신자, 기회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서 준동하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참 안철수 제발 좀 철수해 버렸으면 좋겠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안철수예요. 그런데 뭘 기어 나와서 중도 운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던데 그보다 더 구역질 나는 거 유승민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자막에 뜨는데 뭐 유승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루빨리 석방 그걸 바란다 하고 뜨더라고. 그 무슨 의미인지 진짜 그 소리를 한 건지 우리 조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게 안타깝다. 뭐 그러면서도 탄핵의 강은 건너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는데 아마 대구 민심이나 국민 전체 민심이 그리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살아나기 위한 고육지체로 한 얘기 같은데 정말 고육질 납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은 어떤 경우든지 초심을 잃지 맙시다. 우리 초심이 뭡니까? 최초 일어났던 초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위헌이고 불법이고 불이기 때문에 탄핵을 막자고 일어났습니다. 탄핵을 막자고. 그리고 저분이 탄핵되면 반드시 촛불이 집권하게 되고 촛불이 집권하면 경제부터 무너지고 안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 지켜야 되겠다. 정치인들한테 맡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서 지키자. 이게 대한민국 지키는 게 우리 자신 지키는 거고 우리 아들 딸 지키는 길이라는 신념으로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이리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몰랐던 국민들도 이제 깨어나고 외면했던 언론들도 우리 진정성을 알고 보도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좀 두각이 나타나니까 이제 각종 엄해, 분란 또 이게 판을 칩니다. 어느 당은 안 그랬고 언제 어디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같이 해온 것처럼 당당하게 그런 사소한 시비나 엄에 동요되지 말고 반응도 보이지 말고 오로지 구국의 일념으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화합 단결된 것에 전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을 이제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조선일보를 읽어본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당인 줄 알았더니 박바가 아니라면서 그 무슨 얘기냐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바냐? 우리 공화당을 박바로 보느냐? 그런 비하하는 모독적인 발언이 어디 있느냐? 문바 이러면 문재인이 잘못하는 것도 무조건 두둔하는 문바. 조바 이러면 조국이가 무조건 죄를 졌는데도 좋아하는 조바. 아니 우리 조 대표 얘기 조바가 아닙니다. 조국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조 대표나 우리 공화당을 보고 소위 나쁜 악의적인 언론에서 박바로 취급을 하고 그런 여론을 형성시키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박바가 아니다. 우리는 정의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불법 탄핵을 규탄하는 거지 무조건 잘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박바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일반 시민들이 야 너희 지식 수준이 문제야.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말이야 정말로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민주주의가 탄핵받았는데 이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박바냐. 우리는 정의롭게 투쟁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하하기 때문에 박바로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조 대표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그분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그 철학을 공유한다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도 누가 뭐라고 혹시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3년이 넘도록 싸운 이유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을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바로잡자는 투쟁이지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하는 싸움은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어제 토요일 날 그저께
부산 집회를 제가 못 간 이유는 그 아주 피치 못할 사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결혼식을 참석하느라고 못 갔는데 하필이면 그 결혼식장이 동아일보사하고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 지나가는데 우리 공화당 깃발을 걸어놓고 그 연설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적어서 야 이거 누구 하는 건가 뭐 어느 일부 홍 대표가 서울역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동아일보사 앞에서 한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 여기 또 누가 또 여기 와서 우리 공화당 간판을 걸고 이건 망신스러운 건데 누가 시민들이 보면 부산 내려가고 여기 안 왔다고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이제 우리 공화당 사람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얼굴이 좀 뜨거워서 누가 하는가 싶어서 들여다 봤더니 그 마침 홍 대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나 거기 온 줄 알고 아이고 부모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놓고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여기 올라가느냐 이제 부끄러워서 길거리도 못 다니겠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이해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헤어지고 내 결혼식장을 갔는데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부부간에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이 남들로부터 정당성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사적인 이혼이 돼야지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추태를 보이면 이혼이 오는 상처보다도 그 관전자들이 평가하는 혹평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잃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당하다는 걸 보이면 자연적으로 아 그랬구나 그 결과를 놓고 심판을 받아야죠. 성질 급하게 화난다고 그냥 상대방한테 사태질하고 멱살잡이 하는 거는 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좀 더 성숙된 자세로 그리고 반드시 무슨 발언을 할 때는 우리 대표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를 생각해야지 글자 그대로 우리 공화당이 우리 모두의 공화당이지 내 공화당은 아닙니다. 당을 아낄 때는 내 공화당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아끼더라도 의견을 내놓을 때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니패 내패 뭐 이래가지고 갈라가지고 서로 언쟁을 한다든가 물리적인 충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 조 대표님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요. 우리 무슨 화난다고 해서 하풀이 한 적이 없잖아요. 정말 성질나는 대로 몽기 들고 말이야 청와대 쳐들어가서 말이야 후들이 패야 될 그런 지경이 이르렀지만 다 자제하면서 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사적인 투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맞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점잖은 공화당 당원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부산 집회 행사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도 안 좋았는데 고생하셨고요. 토요일날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이 저희들이 밤중 시진핑이 이제 방문한다 해가지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더 크게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저희 동문회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도 가나? 그래서 저한테 연락도 왔고요. 그래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거와 연결돼서 지금 김정은 초대 한번 써먹었고 그다음 시진핑을 끌어들이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 관광객을 보내가지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을 하면서 4월 총선에 이제 순진한 국민들을 이제 퍽 끌어모으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해리스 대사가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DMZ 왔다 갔다 하는 건 유엔사 관할이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간첩들이 뭐 달러를 간다든가 뭐 지침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꼴은 이제는 못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처음에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부임했을 때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5.18 광주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놓고 문재인 정권의 유엔이 제재하는 북한의 이 체제를 뒷구멍에서 이렇게 몰래 뭘 갖다 주거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러한 문제하고 둘러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서 이제는 할 말을 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 그런 것을 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인데 더 이상
싱가포르 회담처럼 이게 노벨 평화상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권자 보수 유권자에게는 더 이상 남북 간간의 평화 쇼에는 미국이 춤을 추거나 쇼에 속지 않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막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동지 여러분들이 좀 더 단호하게 이 4월 총선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이 행동을 조용히 비춰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외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좀 더 이제 특히 중국 문제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좀 강화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우리 공화당이 무슨 친중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주치 원장님도 말씀하셨을 때 해리 헬스 대사 인격적으로 이렇게 네티즌들이 코수염 가지고 모두가 이런 것이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어요. 그럼 일제시대 때 안창호 우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님의 코수염도 그럼 비판받아야 됩니까? 왜 그 인격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이게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이제는 도덕적으로도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해서 사람도 안 보이고 정치적인 목적만 보이는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수염 발언. 이게 또 뭐 내정 간섭한다. 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내정 간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쭈꺼봉 대사가 여기 와가지고 속국 취급할 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민주당 중진들은. 이게 전혀 지금 맞지도 않고, 또 일본 총동문까지 이야기하고, 뭐 송영길 의원, 그 다음에 누가 서른 의원들, 이렇게 그 중진 의원들이 여권에 외교적으로 한미 관계를 훼손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2,000명의 외교관들이 전국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외교 활동을 해도 하루 아침에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럼 쭈꾸옹 대사가 와서 내정 간섭하고 한국을 속국 취급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좌파들의 잘못된 발언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뭐 총선 문제로 정치권이 뭐 공천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심 지금 이번 다가오는 총선과는 별개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어제죠, 어제 19일자 아사히 신문에 전 유엔군 사령관兼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당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때 한국과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들 철수하는 계획을 수립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지금 2020년도에 한반도 정세가 얼마나 안 좋은 거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말씀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전략자산들 총동원해서 한반도 주변 북한의 동태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2017년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아마 작전 계획 502고 이거 뭐 지금 좌파 정권 들어서 가지고 아마 거의 폐기 처분된 것 같은데 얘기도 없고, 더 손봐야 되는 입장에서 유엔사를 강화해서 한미일 간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 철거 계획까지 포함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런 걸 싹 무시하고 부정적인 의견만 내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일본에 가서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의 주한 미국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내 정세에 대해서 너무 총선만 의식하지 말고, 여기 한반도에 포성 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총선이 있겠어요. 이게 계엄이나 안 때리면 다행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외교 안보 부분에 면밀하게 좀 보면서 총선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안철수 씨가 독일에서 1년 6개월인가 있다 귀국하면서 김포공항에서 구두발로 절을 했는데, 구두 좀 벗고 절을 하면 좀 양반이라고 할 텐데 구두 신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그분은 옛날에 제가 정치 평론할 때도 안철수 씨 이야기 나면 내가 이야기해, 당신은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뭐냐, 이거 보수야 진보야 좌파야 동북이야 아니면 친미야 진중이야, 색깔도 없고 맨날 회색지대에서 말이죠, 진영 논리가 어쩌고 또 중도지대에서 정치를 한다.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에서 다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무슨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누구하고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치인으로서 안철수가 정신을 차린 것인지, 과거에 문재인 씨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새정치 뭐 회의인가요? 거기 뭐 손들어줘서 당대표 만들 때 당대표 만들어주고, 박원순이 저 참 굴욕스러운 시장 만들 때 손들어준 사람이 무슨 새정치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보수권에서 그 양반 보고 와서 같이 정치하자는 사람들 한심하게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도 생각 있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도대체 보수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트는다는 것인지 아직도 욕먹고 있다. 이럴수록 우리 공화당은 보수의 자유파의 철학, 진보파의 철학을 더 정립하고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보수의 비전과 미래를 이어가면서 인재영입하고 총선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이 가까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 부산 집회는 참 저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 먼 곳까지 오셔서 그렇게 큰 지지를 보내주시고 애국심을 보내주셔서 정말 잘 끝났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경미하게 좀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최순자 당원님, 정영중 당원님, 오동군 이대혁 당원님, 최선규 당원님, 그리고 깃발 부장하시는 장윤희 우리 당원님 등이 좀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큰 중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윤희 우리 당원님 오늘 좀 MRI 촬영하고 좀 오신다니까 일요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건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또 이게 집회할 때 가장 큰 업무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조심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정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24일부터 연휴가 시작인데 23일 날 서울에서 가능한 분들은 구정 설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부터 해서 한 4, 5시까지.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당직자들 같이 나가서 23일 날 연휴 시작되기 전날 설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서울에 계신 당직자분들은 같이 지도부 가능한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제가 공고드렸듯이 연휴 마지막 날, 설날이 토요일이라서 안 되고 27일 날 월요일입니다. 27일 날 월요일 날 12시 반에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그러니까 서울역 4번 출구죠. 숭례문 앞에서 무대를 틀고, 그리고 광화문에서 3시 반부터 집회를 해서 그 이후의 일정은 좀 상황을 봐서 청와대 부분은 대표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에 가까우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도당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을 홍보하는 현수막, 이슈 관련 현수막, 또 인사 현수막을 1인 1현수막 개첩운동을 막바지에 좀 전개해달라. 서명대를 통해서 또 골목 위주로, 이래서 큰 길거리는 되도록이면 설이 시작되는 연휴 때 안 뛰게 그렇게 좀 개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는 사실 3장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 전단지 당보 돌리고 현수막을 더 달고, 그리고 집회가 또 27일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모이고. 예. 모이자. 예, 그렇습니다. 3자 운동을 좀 더 전개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토요일은 집회가 서울역에서, 역시 남대문 쪽에서 서울역에서 12시 반에 하고 2부 집회는 광화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탄신일입니다. 탄신일이라는 말보다는 생신이라고 해야겠죠. 이제 잘못 적었는데 2일 날도 집회를 합니다. 12시 반에 서청대에서 생신날 가서 좀 인사 좀 드리고, 그리고 2부 집회는 지금 광화문으로 사는 걸로 일단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저희 당원들께서 우리 당을 홍보하는 가장 큰 기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명대를 중심으로 또 예비 후보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당이 지금 다소 혼란스럽고 그렇겠습니다만, 또 잘못된 부분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에서 또 해당 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당원들은 또 열심히 각자 위치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청와대나 조국 등을 향해서 하고 있는 수사를 사실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미애가 대학살에 갖고 검찰 인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이라고 하는 지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는데, 강력부장이 이제 추미애에 의해서 이제 임명을 받고 일선 그 대검 부하 직원들에게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더니 이 검사들이 보고서를 아예 안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상가집에 가가지고 심재철 부장 보고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재인 그리고 추미애가 의도하는 아마 그런 범죄 덮기, 이 덮기 뭐 울산 선거공작이나 이 범죄 덮기 시도가 일선 검사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에 의해서 이게 무력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임종석이도 소환될 것 같고 송철호도 소환될 것 같고, 그래서 조사가 더 진행되면 아마 문재인이 이제 더 이상 빠져나오기 힘든 아마 그 늪에 빠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부산 엊그저께죠. 부산 집회가 정말 제가 고향이자 그리고 자라온 부산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한 그런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진시장을 지날 때 그 상인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어른분들의 반응은 제가 지금까지 어느 부산 집회에서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가장 뜨거운 열기였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당원 동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깔고 20m 정도를 그렇게 가는 그런 반인간적 그 완전 살인 미수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제가 살아온 부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분들 부산까지 와주신 거 다시 한번 먼저 감사드리면서 또 다치신 분들 우리 당원 동지분들 빠른 쾌유와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대기를 그리고 이 대기 혁명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이 길을 계속 끝까지 담대하게 함께 걸어달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별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난 금요일날 변희재 씨가 방송을 하나 했었습니다. 전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당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했던 그러한 행태들은 싹 사람들이 모르는지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옳은 당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다가 당에서 축출되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저희들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박태우 최고위원께서 태극기 집회 총괄 본부장도 맡고 계시고 전략기획 본부장도 맡고 계신데, 전략기획 본부장을 이제 다른 분에게 맡기고 최고위 회의 서명대 또 태극기 집회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영입인사 1호이신 한민호 국장님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추천할까 합니다. 한민호 국장님은 중국 청원 출신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파면을 얻으신 1급 공무원이시고요. 경기도 평택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셨고 성균관 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고시 출신이고 또 문화예술 이쪽 또 사회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당의 총선과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합당한 분이라고 최고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전략기획본부장 안건을 올려서 올리겠습니다. 한민호 우리 동지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하는데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민호 동지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추천 임명합니다. 처음이니까 서서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부족한 저를 이렇게 정말 막중한 자리에 마이크 안 되면 유튜브 안 나와요. 이거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앉혀주셔서 영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선배 여러분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며칠 안 남은 우리 총선의 대승 그리고 집권까지 열심히 정말 분골쇄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제 인사 말씀이고요. 실은 어제 우리 인지연 수석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논평을 3개나 내셨어요. 4개였나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리스 대사 관련해서는 세게 한 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우가 국민들한테 약속드린 것이 현재 인재 영입 새로운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월, 금 두 번에 거쳐서 인재 영입 발표를 정론관에서 하시고요. 또 인재 영입계에서는 최고위원회에서 사전 회의를 통해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우리 당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탁과 지역으로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 영입이 이꼴 공천이 아닙니다. 인재 영입은 인재 영입, 공천은 다음에 공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건 공천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우리 최고위원회에서는 인재 영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특히 청년 인재들에 대한 우리 당의 용기와 그분들의 이 애국심에 애당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날, 금요일날은 인재 영입 케이스를 발표하고요. 수요일날은 청년 출마자 다 2030-40입니다. 45세 이하 청년 출마자들을 2명씩 지속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 100여 곳 정도 출마자들이 정해져 있고 예비 후보자들이죠. 또 스스로 예비 후보 등록한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세대교체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가 보수 우파 정당의 절호의 세대교체의 기회다.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에 있어서는 절실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4호 우리 인재 영입 대상자를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사전 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제4호 인재 영입 대상자는 1968년 51세 남자시고 울산 울주군에 사십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사, 부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쌍용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시고 현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지금 경제수석했던 강석훈 경제수석과 지금 어려운 일, 안종범 그런 분들하고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같이 일을 했던 아주 경제 논리에 또 현 경제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있는 분입니다. 인재 영입 4호로 김문연 씨를 인재 영입 4호로 추천합니다. 사전 회의에서 인재 영입의 좋은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인재 영입 4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인재영입 3호 서성근 변호사님이 오늘 공식 입당은 1시에 하죠. 1시에 하고 2시에 입당식 2시 30분. 2시에 입당식을 하고 2시 30분에 정론관 발표가 있습니다. 서성근 변호사님은 고려대학교 법대 출신이고 대구 태생이시고 그 전에 MBC 뉴스와이드에 출연 변호사시고 한국미래연합 장당 발기인이시고 현재 서성근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시면서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초대 변호인이셨습니다. 이분은 탄핵의 47,000페이지에 달하는 법 내용을 완벽하게 깨우고 계신 분입니다. 47,000페이지를 다 읽으시고 이 탄핵이 얼마나 절차적인 문제, 내용의 문제, 또 불법이었느냐, 거짓이었느냐라는 것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입당과 발표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은 설날이 연휴가 있어서 이제 영입 발표를 금요일 날은 하지 못하고 좀 당겨서 하고 청년 외교 후보자 2사람도 좀 당겨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서명이 지난 금요일 날 서명 전부 전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청와대는 20만 명만 청원하면은 답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197만 서명부가 있습니다. 한 부 한 부 다 복사를 해서 청와대에 수요일 날 전달할 수 있도록 서기 집회본부 서명운동본부에서 전달을 준비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매주 입당에 대한 발표를 합니다. 아마 정당사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당입니다. 우파, 특히 보수 우파 국민이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한 정당도 없었지만은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이끄는 정당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는 자생적으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정당이고 또 매주 입당 현황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회들이 많고 지방 집회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입당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강동 세암산악회가 명일역에서 하셨습니다. 관악 금천 동작구팀이 시흥사거리, 광종구팀이 이틀간 동서울터미널, 노원구 병팀이 노원역, 서대문구팀이 응암역과 홍저역 이틀하셨습니다. 송파구 을팀이 잠실 세내역과 송파역에서 이틀하셨습니다. 나라지킴이 봉사단이 답걸공원에서 서울단체입니다. 이틀하셨고 수호 2팀이 선정능역과 봉사역에서 이틀하셨고요. 서명운동의 이 수호팀이 광장시장에서 하루 하셨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시당팀이 남포동 영화광장, 반여삼동 정통시장, 서면 영광도서관 앞, 덕천동 6호와 아울렛, 회정 6호와 기장시장 앞, 주례 럭키 아파트 앞, 부산역 광장에서 이틀, 부산기장시장에서 10일간 부산시당에서 해주셨고 이번 부산시당 집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현수막을 다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선거법으로 선거 나가는 사람 이름 걸면 안 됩니다. 일반 선거 나가지 않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현수막 내용을 보고 또 그 현수막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너무 잘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민초의 정당답게 이번 설날 때도 각자가 각자의 메시지를 남기십시오. 각자가 각자의 메시지를 남겨서 각자의 출마하지 않는 분들만 각자의 이름을 걸고 우리 공화당 울산 당원 누구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이 민초의 정당, 당원의 정당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 좀 빠졌네요. 대구입니다. 달서구 팀이 송현동 두류공원 서남시장에서 3일간 하셨습니다. 대경연합팀이 성주 전통시장, 대구 3팀이 황금역, 대구 동구팀이 시남 새마을 건고, 대구 북구 얼팀이 이틀간 롯데리아와 대우 아파트, 대구 성문팀이 달서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시당팀이 이틀간 시당 앞에서 하셨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시당팀이 목적교 앞에서 3일, 유성 중남대 앞에서 5일 하셨습니다. 울산입니다. 울산시당팀이 태화로와 앞에과 농수산물센터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특별히 이번에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 얼팀, 강서구 얼팀 송정역, 경기도당팀 부산역, 경기북부팀 어정부역, 광명시팀 광명사거리, 구리시팀 구리역에서 이틀간, 부천시팀 부천역 남부광장, 성남 1팀 미검역,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틀 하셨고요. 수원시팀 지동시장, 여주시팀 여주시지부 농협앞, 평택시팀 평택역, 수원시팀 지동시장, 시흥시팀 오이도역, 안산 1팀이 상록수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2팀이 안산시 시민시장에서 하셨습니다. 충북입니다. 충북도당팀이 충주 누리야시장에서 하셨습니다. 경북입니다. 경북 성주 경북투어팀이 성주 전통시장, 경산시팀이 하양장날, 김천시팀과 경북투어팀이 김천시 에어버스터미널, 청도팀과 경북투어팀이 청도 전통시장, 영천과 경북투어팀이 영천 전통시장, 군위팀과 경북투어팀이 군위 전통시장, 고령과 경북투어팀이 고령 전통시장, 칠곡과 경북투어팀이 칠곡 전통시장에서 해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투어가 또 경북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하천팀이 아로면 장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당팀이 제주 5일장에서 하셨습니다.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팀이 익산 북부에서 하셨습니다. 단체 경사모팀이 마석시장과 남양주 평내 호평에서 이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영실장 몇 개 팀이죠? 몇 개 단이 있죠? 서명단이? 서명단이 지금 현재 168개고요. 네. 지금 단체가 16개 정도 되어 있어요. 84개 좌파 시민단체로 따지면 이 시민단체가 엄청나게 큰 시민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184개의 시민단체가 서명운동과 무죄석방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진추모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또 한 30-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움직이는 시민단체가 한 22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서명 인수는 1821명이 서명을 하셨고 총 입당 당원 숫자는 3889명, 여기에 책임당원이 325명이 책임당원으로 입당하셨습니다. 태극기 집회 오시랴, 각 지역에서 무죄석방운동 서명하시랴, 당보 돌리랴, 우리 박태우 최고 말씀대로 3자 운동 돌리자, 첫째 모이자죠. 집회에 모이자, 그 다음에 돌리자, 당부하고 이 지금 우리 전단지 돌리자, 그 다음 뭐죠? 달자. 우리 1당원 1 이슈별로 현수막 달고 자기 현수막 자기가 관리하자. 이 3자 운동이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답다는 것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민초정당이 만들어 바깥에서는 우리를 그냥 투쟁만 하는 정당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단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우리 당원들의 그 결속력 상상할 수, 우리 정조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일주일에 5번, 4번 정도를 당보를 들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이런 지역에 강남 지역 뭐 이런 데 직접 나가셔서 당부를 돌리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자 운동이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우파 정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당원이 수십만 명. 우리가 처음에 창당할 때 15,000명 모으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20, 30배가 지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원에 의해서 당비에 의해서 하고 우리들이 오늘 다 얘기지만 좌파 언론에서 우리 죽이려고 아니 무슨 너무 광화문 광장에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당이 전부 다 맡아서 자유한국당까지 당이 다 맡아 하면 자유한국당은 처음에 2억 5천 하다가 그 다음에 1억 5천 더 간다 했다. 내가 혼내줬거든. 집회 그래하면 안 된다고. 카페트 깔지 말고 집회 사람들 많은데 당 사무처에서 책임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줬더니 한 1억 줄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167차 집회를 하는데 중앙당에서 들어가는 돈은 7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개별 우리 당원들이 희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많은 분들이 오는 경비하고 비용을 따졌더니 우리도 한 1억 5천 원 한 번 집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 경비를 따졌더니 그리고 167차를 곱하니까 이 계산이 안 나요. 얼마 나오죠? 약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67차 동안 집회를 한 것이 그것이 다져진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정당이 생기고 우리 공화당 70% 이상이 전문대학교 이상입니다. 한 번도 우리 공화당에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90%입니다. 이런 정당은 역사상 없었어요. 우리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우리 당에 더 씌워진 극우정당 혹은 뭐 투쟁만 할 줄 아는 정당 박근혜 대통령만 부르짖는 정당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만 부르짖으면 어때요? 그분이 잘했는데 그분이 체제 싸움을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좀 당당하게 이제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많네요 사람이. 총선 공약 경제 공약 밑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전략회의를 합니다. 전 경제수석 했던 분하고 또 이번에 영입했는 김문현 박사하고 박태우 최고 그 다음에 한민호 국장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외부 인사 전문가 2사람 포함해서 오늘 전략회의를 통해서 설날 전까지 늦어도 화수 내일 모레까지 우리 공화당의 한 5호 6호 공약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림은 다 그렸는데 오늘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공약을 공개로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요 부분만 경제 공약 부분입니다. 오늘 요걸 가지고 오후 4시부터 밤새워서까지 정리를 하고 최종 결정된 공약은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혁본부장님이 오늘 주최를 하시니까 잘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얘기가 뭐 오늘 우리 상임 고문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께서 본인도 당황스럽다. 그런데 조금 뭐 말을 뒤튼 문제도 있어서 녹취록을 그게 녹음한 거를 직접 녹음을 주지는 않았지만 풀어서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인터뷰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입니다. 우리를 오해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구출입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과 싸웠고 그 싸움이 옳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물론 열렬당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 사진 하나 들고 나오는데도 예민하게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 정론지 조선일보가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원들이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 간단한 당원들이 아닙니다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맹신도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저하고 인터뷰에서는. 우리 당에 220개 단체가 있어요. 내부 카톡방에 집회 때 박근혜 대통령 대연 사진을 드느냐 안 드느냐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실질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들더라도 5명 정도만 하자. 행진대열에서는 단기 뒤로 서게 하자 등 원칙이 정해졌고 이 원칙이 전체 단체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만을 위한 당이라고 오해하는데 지금은 체제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70% 정도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90%고 60살을 기준으로 반반입니다. 매주 5,000명씩 당원이 늘어나요. 학벌이 전문대 이상이 70%고 당비로만 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좌파로서는 이상한 정당이 하나 보고 생겼고 정치학에서는 로망인 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일부입니다. 요 지금 문제되는 부분만 한 건데 제가 인터뷰하는 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실리고 내용 설명은 반이 안 실리고 반만 실린 거예요. 4번 겨울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투쟁했는데 이 정당을 어떻게 보수 쪽에서 껴안아 줄 것인가 한쪽 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파의 자생 정당이 생겼다. 자생 자립 자강의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단순하게 박바 정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박바 정당의 말이 나온 그 내용입니다. 요 박바 정당 말을 그대로 그것만 딱 실었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정당을 만들 때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반이 지나니까 체제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공화당의 그런 모습을 조선일보도 봐줘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 사람들의 내용을 봐라. 극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한다고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억울한 탄핵에 분노한 사람도 있지만 체제 싸움을 위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억울해 분노해 나왔는데 이게 진화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에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2가지 이슈가 우리 공화당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같이 당하지 않겠다. 또 탄핵 문제는 누군가는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 우파 70%가 탄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당이 배타적이지 않고 통합의 문도 열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승민이 한국당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신 우리는 연대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도 저도 아니면 각자 도생으로 가겠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모두 좌절감에 태극기 시민단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우리는 8월 말에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노감을 가진 사람들로 모였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젊은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왜? 우리 공화당이 집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공화당의 사람들의 내용을 봐달라. 이것이 제가
그 얘기했던 문제되는 내용의 전체 원문입니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오늘 이후에 설날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출마자들도 있고 중앙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방의 출마 예상자들이나 이분들은 설날이 가장 좋은 선거에서는 시간입니다. 전 지역 시장, 주요 시장, 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리기를 바라고 선거법 문제는 항상 중앙당 법률팀과 논의하시고요. 또 각 지역의 선관위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선거철이 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쇄신, 우파 정당이 안 바뀌니까 정당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우파 정당을 가치, 우리 헌법적 가치, 우파의 가치를 놔두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 2030 사동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 21대 국회를 세대 교체로 가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구성이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의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게 왜 우리 공화당이 다음 국회에 원내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단체, 원내교섭단체 들어가야 되느냐, 20석 이상을 얻어야 되느냐. 왼쪽의 정의당은 그야말로 가장 악랄한 좌파 입법, 또 좌파 논리를 가지고 사회주의 논리를 가지고 국회를 이렇게 끌어왔어요. 이 왼쪽의 정의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가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이번에 4+1 이 침탈이죠. 국회 침탈인데 대통령제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미, 사회주의, 친북, 호남 중심 이 틀들이 모여가지고 4+1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좌파 연정입니다. 좌파 연정인데 대통령제에 아예 국회만 좌파 연정을 해서 자기하고 이념이 다른 제1당도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이제는 1당도. 이것이 국회 독재라는 겁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파 정당이나 우파 국민이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4+1으로 싸우니까 자유한국당이 선진화법 내에서 너무나 무기력했다. 자, 21대 국회도 똑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무기력한 우파 정당의 개혁 없이는 또 우리 공화당과 같이 체제 역사 싸움을 국회 안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왼쪽에 정의당이 교섭단체로 가면 오른쪽은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도로 4대2 구도는 만들어야 되지 또 4대1 구도, 5대1 구도가 되면 100점 100패다. 모든 토론회에서도 패배. 모든 협상에서도 패배다. 제가 32년간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우파 국민들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맡겨야 된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지식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으로 가자. 그래서 오른쪽에 정의당을 하나 만들어주자. 이런 인식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전략적 선택이라. 자유한국당 같이 자유한국당 비례당을 하나 만들어서 미래한국당인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요구하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벌써 국민들은 이번 국회 날치기 사건을 보면서 인식이 다 바뀐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 외에 어떤 당이 저들과 싸워줄 것인가 이런 인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부패 없이 강하게 가면 됩니다. 우리 공화당답게 가면은 뭐 통합의 문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저는 선거 전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선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탄핵 오적하면 우리도 통합문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쪽에다 분명히 전달한 것은 이겁니다. 자, 통합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파한테 좋은 거냐? 그렇지 않고 연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두 개의 우파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 몇 명이 이렇게 합치는 이거는 아니다. 지금의 통합은 가치와 민심의 통합이 돼야 된다. 가치와 민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가치하고 우파 국민의 민심이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건 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분들이 73%입니다. 이것이 당심이고 민심이잖아요. 지금의 통합은 당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는 것이 80%가 넘어요. 지금의 통합은 뭡니까?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리고 천심도 버리는 삼무심 통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무심 통합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통합의 기본은 가치와 민심을 얻는 통합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러분들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탄핵을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보십시오. 지금 탄핵 찬반이 딱 반반입니다. 자, 지금 세보수당이 들어가면 이제 반반 구도가 깨져요. 그러면은 108명에서 8명 들어가면 116명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58명 정도 되죠. 자, 58명 중에 반공천 받습니다. 반공천. 탄핵 반대했던 사람도 똑같습니다. 58명 중에 반토미 공천 받아요. 그 중에 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60명 잡아서 30명이 공천 받고 30명 중에서 15명이 떨어집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15명밖에 120명이 들어가도 15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지금 탄핵 사탄파들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번 총선을 통하면은 탄핵은 그냥 강을 건너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탄핵 현실에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렇게 15명, 20명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은 탄핵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역사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도 우리 공화당.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탄핵의 문제를 불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돼요. 그들의 불의를 밝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왜 오른쪽의 교섭단체로 가야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탄핵하고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 공천받아 들어가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고 떠들겠습니까? 안 합니다. 잘못하면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탄핵은요 역사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의 불씨를 밝히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불법 탄핵입니다. 다음 대선에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저는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만들 때 선언을 했잖아요. 다음 총선은 탄핵 대 반탄핵 탄핵 찬성한 사람과 반탄핵한 사람들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차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기조로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시에 2시에 입당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